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192페이지 김주영 선생님의 새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를 볼게요.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의 1인칭이죠. 1인칭점입니다.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이 있나봐요. 택시를 잡아 타고 도착하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버스를 놓쳤습니다. 강원도 양양, 바닷가죠. 산림원 서지, 이게 목표 장소입니다. 목표 장소, 목적지.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이제 지각을 했어요.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에 들르며 답사 일행을 막 찾습니다. 그럼 제목이 새를 찾아서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버스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찾아서. 새를 찾아서, 버스를 찾아서. 연결이 되죠, 그죠? 연결이 됩니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이제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이제 답사 일행과 그들을 찾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면서 버스를 찾아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가를 보겠습니다. 작가 김주영 님은요, 1939년생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데 나이가 많으시죠. 지금 25년이니까 125라고 하고요. 39를 빼면 자 9하고 10 이렇게 빌려주고요. 15에서 9를 빼면 6이고 11에서 11에서 3을 빼면 8이네요. 그럼 86세. 우리 나이로 87세가 되겠네요. 나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 청송, 사과로 유명한 청송 출신이십니다. 여기도 경상도 방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 객주라고 하는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1983년 작품인데 어떤 민중들 삶의 애환을 그려낸 대작으로 이 소설로 상을 많이 받으시고 김주영은 객주의 작가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대표작입니다. 근데 새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 봤을 때는 버스를 찾아서인데 새하고 버스는 어떤 관계인지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4번 보기가 되겠네요. 여기 줄거리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주인공인 나라고 했으니까 시점을 얘기해 줬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나다. 나는 작품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서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고 유사한 뺄게요. 유년 시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현재 경험은 여러분 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일행의 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림원사지라는 절터로 답사여행을 했지만 버스를 놓치게 되고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에 봤어요. 먼저 여행을 떠난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자, 유년 시절에 누나와 함께 새잡이를 했던 경험인데 요게 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찾아서 하고 새를 찾아서 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버스가 새가 되겠죠. 비슷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하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년 시절과 현재 시절을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차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애타게 찾는 과정이 반복이 된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수고가 수반이 되고 실패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주제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일단은 시점이요, 역순행이다, 1인칭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이다. 현재 과거가 교차가 된다. 저 구성에,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가 된다. 이것도 알려줬고, 그리고 줄거리로 얘기해줬어요. 사건 내지 줄거리도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작품 보겠습니다. 작품. 자, 첫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버스 찾는 부분입니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듯한 덴찌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덴찌라는 단어는 원래 전지 있죠. 건전지의 전지. 전지의 일본어이에요. 일본어인데, 여기서는 전지라기보다는 전지불. 여기서 전지불.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지만 손전등입니다. 전지불. 이제 손전등이라 보면 돼요. 우리 보통 후레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으로 버스를 찾습니다.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덴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했죠. 되게 중요한 상징물이 되겠죠.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우리 양양에 있는 절이 있는 지명입니다. 청년은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낙산에서도 찾고 설악산 주차장에서 찾은데 덴찌? 손전등? 하고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설악산 주차장에서.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다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손전등, 요 3번째 줄에도 있고요. 4번째 줄에도 있고요. 5번째 줄에도 있고요. 그것 한 번 더 나옵니다. 새를 찾을 수, 갑자기 새가 나오죠, 여러분. 갑자기 새가 나옵니다. 새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지불, 덴찌를 가지고 버스를 찾고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고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손전등이 지금 현재 버스를 타고 있는 현재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죠. 회상하는 매개체는 아니고 매개체 또는 매개체 또는 계기가 되는 사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도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 목표, 현재는 버스가 목표가 되겠죠. 버스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찾고 있는 것은 일행의 버스입니다. 버스를 찾지 못했다. 버스는 새보다 몇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그러면 버스는 크고 새는 작잖아요. 그러면 덴찌로 찾으면 버스가 훨씬 찾기 쉬울 텐데 이걸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끄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어느 날 밤 누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현재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과거가 되니까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힌트를 준 것은
단순히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교차가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 선지에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유념해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도 노란색으로 한번 칠할게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허탕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새 목표를 쟁취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날도 댄치꾼, 이제 손전등으로 새를 잡는 사람들이 분탕질에 막 여기 휘젓고 다니니까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이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다. 구태여 댄식구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자, 그것 또 나왔어요. 그것은 간단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깃은 이제 둥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초가집인 이상, 필경, 그럼 반드시 여느, 보통 집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요 노란색의 정체는 우리 집은 초가집인데 초가집이니까 분명히 새 집이 있다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 그것이 됩니다. 우리 집도 댄치꾼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을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약고 네 말이 딱 맞다떼이. 우약고 내가 입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떼이. 네 말이 맞떼이. 이런 얘기죠. 누나가 야 너 좋은 생각이야. 네 말이 맞아. 이런 얘기죠. 자, 우약고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경상방언으로 어떻게 하니 뭐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니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감탄사의 의미입니다. 감탄사. 예, 감탄사의 의미로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입대 여태까지 이 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니? 네 말이 맞다. 우리 집이 바로 새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삽작은 우리 초가집 앞에 문이 있잖아요. 문. 초가집에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문. 울타리 문을 우리 사립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립문의 문짝입니다. 문짝. 사립문짝. 초가집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입니다. 닫아 걸어서 댄치꾼들의 범접을 딱 접근입니다. 접근을 거절하고 못 들어오게 딱 차단하고 우리가 새를 잡는 거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우선 윗방의 문을 열었다. 그럼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 새를 잡기 위해서 겨울에 보면 우리 볕단을 이렇게 쌓아놔요. 볕단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럼 볕단이 이런 식으로 막 층층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새가 추우니까 밤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요. 요 속에 새집이 생기는 거죠. 새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새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요.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여기를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밤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새가 눈이 멍해요. 우리 어두운 데 있다가 밝으면 멍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손으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참새 같은 걸 구워 먹고 참새를 보통 먹는데, 근데 이게 댄치꾼들이 후레쉬가 있으니까 많이 잡는 거죠. 나와 누나는 후레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초가집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몇 단으로 돼 있거든요. 몇 단으로.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여기도 올라가면, 여기도 집단이 있을 겁니다. 집회 단이 있잖아요. 여기도 새 집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여섯 군데는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누나와 내가, 여기서 새를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후레쉬, 손전등,電池가 없습니다. 윗방에 문을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 계획이었다, 생각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타다. 내가 조그마니까 누나는 크고,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의 켜에도, 우리 켜켜이 할 때 그 켜입니다. 이게 켜라고 하는 게 켜켜이 하는 것처럼 포개진 물건의 하나하나의 층을, 하나하나의 층을 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떡이라고 막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 개 한 층을 켜라고 해요.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이게 새 집에서 새를 잡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새와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 구멍에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 요거는 이제 촉각적 심상을 썼고요. 감각적입니다. 촉각적이고 새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말대로 무작정 콱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은 서툴게 마련이고 실패 확률이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 그러면 침입자는 나가 되는 거죠. 노려보고 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그러니까 새는 내 손을 보아도 내 손은 새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 시각은 의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촉각적입니다.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를 치면서 구멍집에서 이러면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을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무너졌나 봐요.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누나가 무등을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고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인 거의 동시였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뿌리칠 때와 그 다음에 새가 구멍에 빠져나간 거와 누나가 나를 집어던진 거, 새가 동시였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뒹굴었다.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게 과정을 흥미진진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를 못 잡았네요.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에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누나 매정하네요.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이 야멸스럽다는 뜻은 좀 차갑다 이런 뜻이에요. 차갑다. 태도가 차갑다 정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본래 뜻은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건 사건이었다. 그럼 이 사건은 새를 잡은 사건이겠네요. 그러나 내가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게 아니었다. 새를 잡았다더니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 그 때문이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놓칠 리 없다는 거죠.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가 없었다. 요게 문장이 좀 짧습니다. 짤막짤막해서 간결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싸를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때 얼싸를 먹다는 게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약간 이런 뜻입니다. 뜻밖의 일을 당해서 정신을 약간 못 차린다 이런 뜻이죠. 뻥진 거죠. 정신을 못 차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 숨가쁜 혼전은 전쟁이란 뜻인데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버둥거리거나 뛰는 그 소리에다가 소리를 듣고 무작정 우리의 몸뚱이를 날려덮쳤다. 방 안이 좀 어두운가 봅니다. 불을 껐거나.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개입니다.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다. 계속 실패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직유법을 쓰고 있고요.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거리는 소리보다도 청각적 심상 쓰고 있고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이 직유법 쓰고 있고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엄청 개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의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따라 새가 없는 건가?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가만히 있어 보래 하고 누나는 어둠 속에 더듬거려 내 두 손을 꽉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직유법을 썼고요. 뜨거웠다. 촉각적 심상을 썼습니다.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냄새죠. 달콤한 냄새, 땀 냄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후각적 심상을 썼습니다. 새는 없었다. 간결체가 되겠고요.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자, 모습도 없고 소리가 없다. 새 없는 것 같습니다.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빚었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그러면 여러분, 열려 젖혀진 방문이라는 거는 막 새를 향해 덮치다가 아마 발이나 손으로 문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틈으로 새는 날아갔겠죠. 결국 새는 탈출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레슬링을 한 거죠.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실패한 시간입니다. 결국 실패. 그리고 우리 네 사람으로 왔네요. 갑자기 요 파란 볼펜으로 다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과거였죠. 근데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우리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누나와 나는 두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네 사람은 여기서는 나와 그 찾는 것을 도와주는 청년들입니다.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그럼 포기했다는 건 역시 실패. 새 잡기도 실패. 버스 찾기도 실패.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지명이고요.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실패한 시간이 새벽이네요. 비슷하게 싱크로가 됩니다. 해가 뜰 시간은 아직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러면 새벽 3시였다. 아까도 달이 새어들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비슷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에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개고생했다.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설은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 딱 적당하네요. 여기 적당한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목표물이 뭐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목표물. 일단 과거는 새죠. 현재는 일행의 버스입니다. 그러면 목표물을 찾는 도구가 뭘까요? 버스를 찾을 때는 덴치, 즉 손전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맨몸으로
새를 덮치고 있습니다. 맨손, 맨몸. 그 다음에 함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한 사람. 나의 참여자.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누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 fail. 그죠? 그리고 실패. 벌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벌어진 시간은 밤이죠. 탐색 시간이라고 할게요. 탐색을 한 시간. 여기도 밤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체크했죠? 역시 새벽입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과정에서 굉장히 온몸이 아팠다고 돼 있고요. 땀도 엄청 흘렸다고 돼 있어요. 생쥐 물에 빠진 것처럼 고통이 뒤따랐고요. 그리고 새벽에 추웠다고 돼 있죠. 추위를 느꼈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과 현재 일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가 있습니다. 바로 den지가 되겠죠. den지가 회상의 매개가 되겠죠. 회상의 매개가 됩니다. 쌤 표 잘 정리했죠, 그죠? 잘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요소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물 7가지 보겠습니다. 시점,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문체, 그 다음에 상징물, 그 다음에 사건. 주제는 맨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인물은 일단 어린 시절의 나, 그 다음에 누나, 어른이 된 나,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러면 서술자는 나다. 나는 작품 속에 들어있다. 또는 이야기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직접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 방식은 아까 쌤이 얘기한 역순행적 구성이다. 다른 말로는 평면 반대 입체적 구성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문체. 문체는 아까 촉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있었고요. 단내가 난다 할 때 후각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을 동원했다. 그 다음에 간결체가 사용되었고요. 문화 사투리 쓰는 거 봤죠? 방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새 잡는 과정이 되게 흥미진진하고 또 긴장된 분위기의 과정을 행동 묘사를 했다. 행묘라고 쓰면 안 되겠죠? 행동 묘사를 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상징물. 상징물은 뭐가 있었을까요? den지가 있죠? den지는 목표를 찾는 데 필요한 도구이자, 그죠? 유용한 도구죠. 목표를 탐색할 때 유용한 도구인데 과거에는 나한테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가지고 있지만 실패했죠. 가지고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새. 이 새를 찾아서 이 새 자체가 인생의 무언가 목표, 목적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 욕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건은 간단합니다. 보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과거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과거 사건은 나와 누나는 가난한 상황에서 전집불 된지가 없어서 우리 집 초가집에서 새를 막 찾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사건은 나는 그 답사 여행을 가려고 어디 목적지 중간에 갔는데 그 같이 가려기로는 일행을 지각하는 바람에 놓치게 되죠. 놓쳐서 계속 일행을 막 찾으러 탐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못 찾고 실패했다. 나중에는 이제 만납니다. 하산에서 만나게 되고요. 주제는 좀 거창하게 한번 써봅시다. 그 주제는 뭐라고 쓸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애타게 찾는 게 인생이다. 그죠? 인생이란 여러분은 뭘 찾고 계십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여러분 행복을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를 애타게, 우리 골프 치는 사람은 홀인원을 애타게 찾을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도, 어떤 사람은 1억, 10억 이런 돈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 대학 합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가 또 동반된다. 근데 그게 동반되는 것이 또 되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다 볼 수 있겠죠. 이거 재밌습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고요. 새를 찾아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 국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